예, 지금부터 그 K 밸런스 2025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이제 주민자치 제도 정립과 활성화 방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민자치 소식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모경종 인천 국회의원이 이제 주민자치 법을 하나 발의했다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진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단체장이 만드는 거고, 주민자치 회장도 이제 공개 모집해서 공무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주민자치회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는 거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할까?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이제 주민자치회장을 하나 직선하게 되면 읍면동의 정치나 행정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을 하나 직선해서 무너질 읍면동 행정체계 같으면 지금 무너뜨리는 게 낫고,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해서 무너질 정치체계 같으면 지금 무너뜨리는 게 낫지, 그걸 자꾸 누더기로 기워서 가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그랬더니만 국회의원님 말씀이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회장 하나도 직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법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서럽다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제 일본 운난시 사례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국가 차원의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가 이렇게 품위를 잃어버렸는가. 이게 동네에 아주 사소한, 그다지 참고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주민자치 25년째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 행사에서 다뤄야 될까.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관료도 무지하고, 학계도 무지하다. 저는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대만의 주민자치 사례를 최영석 교수님이 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주민자치회 정치화 우려하고, 이제 관료들이 우려하는 행정적인 영역의 이제 손상 문제를 다 대만은 슬기롭게 보완해서 이제 이촌장 제도로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기반해서 김찬동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이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찬동 교수님은 저희들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주민자치 연구나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해박하시니까 아마 좋은 방안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해 주시는 연항희 교수님, 전영평 교수님, 하일수 교수님, 조성호 교수님은 이따가 토론하실 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김찬동 교수님께서 파워포인트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들은 잠깐 안에 플로어에 들어가서 발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찬동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의뢰받은 것은 주민자치 제도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활성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미 전상직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현실 속에서 한 2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제도를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 부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어서 결단이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익숙한 거를 이게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발을 디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틀 내에서 뭔가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현재 틀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선택을 할 거냐 하는, 이 선택도 그냥 단순한 미시적 선택만이 아니라 거시적 선택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아무튼 이 양쪽을 다 보면서 한 발 한 발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왕정의 이런 정치체제를 개혁해내고 바꾸어내는 큰,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이 이 인간의 전부인 것과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을 통하여서 국가와 정부도 만든다 하는 거인데, 그거의 기반은 결국 시민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시민사회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 설계가 국가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 중심으로 제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뭔가 인간의 내면과 잠재력의 깊은 데에는 이게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자치를 연구하고 자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 현황 구조를 한번 조금 각도들을, 또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많이 해오시면서 비판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재미있게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오늘의 주제인 활성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두 개의 청위를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자치분권 얘기하면서 주민주권을 얘기하는데, 또 주민주권 정부다, 국민주권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주권은 익숙한데, 사실은 보면 국민이 되려고 하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이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국민이 되는 거다. 그리고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헌법 1조에 이 개념이 들어간 게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의 헌법을 비교해 보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왕정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했던 거고, 그거는 임시정부라든지 이때부터 계속 주장되어져 왔던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될 큰 방향과 제도와 비전으로서 민주정을 선언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의 문제도 이 문제, 한국의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전한 민주정의 나라, 민주주의의 성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기도 했는데 또 남겨져 있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의 오류를 찾아내면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위해 성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이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문제는 어느 한순간 딱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문제인 것처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방자치 35주년인데 사실은 통합 선거로 하니까 30주년이 되는 거지. 이것도 자치라고 하는 철학과 가치에서 볼 때는 30을 쓰느냐 35를 쓰느냐 다르다고 봅니다. 자치의 기본은 의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로 보면 35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계속 30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주의의 패러다임에 얽혀있는 쪽에서 나오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 헌법을 선언한 국민주권 규정이라든지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지방자치법 현재의 이런 이 목적을 잘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고, 또 한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거, 이거는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초점이 자치 행정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민자치의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막 이렇게 엄청난 사제와 학자들을 다 연결하면서 이렇게 9가지 기준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거나 설계에 반영되어져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관리, 행정관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외곽에 있는 제도인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이 지방자치의 논의들을 이런 정치적인 거는 빼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30년을 해왔지만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설계된 지방자치였다라고 하는 거고, 자치를 하는 주도자가 주민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자치의 주권자는 국가인 셈이더라. 주민자치의 철학과 같이 입각한 제도 설계가 결여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져야 시민성이라든지 시민사회의 주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민주공화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의하여서 새로운 제도 설계가 긴급하고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현재의 시점을 이러한 시대적 전환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 주민자치의 본질이 뭐지? 토대가 뭐지? 그리고 이 현실과의 이런 괴리를 보면서 현재 막 나와 있는 이런 제도의 백화점 같은 대안들 속에서 어떤 초이스를 할 거냐, 그리고 프라이오리티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이 문제는 우리 이 학자들이 학계가 고민해 줘야 될 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는 주민자치 본질과 토대는 어디인가,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행정이 지배하는 주민자치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 제도 설계와 선택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본질과 토대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이 자치학회가 주민자치만을, 누구도 관심 안 가지고 행정학계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정치학계라든지 누구도 관심 안 가지는 속에서 20년을 하면서 평가 기준 9가지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것 같고,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러고 굉장히 이 깊은 논의들 속에서 나온 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의 결국 규모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죠. 선진국들이나 주민자치가 그리고 인간의 이런 행복과 관련되어져서는 공동체가 잘 되어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이 성장 경험과 입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또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규모에서 가능한 거지, 우리처럼 규모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주민자치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 버텀업적인 구조는 결국 고유건설에 입각한 자치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더라. 여기에 관련하여서 우리 또 전영평 교수님이 보니까 주민자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최근 5년, 한 10년이시나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들을 읽으면서 야, 역시 대학자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던 게 내파적 오류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Of the people, 이게 구현되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을 선출한다든지 사무나 재정 이양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설계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 것 같아요. 치명적 제도 오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셔서 역시 이런 이 영역에 이 대학자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한국의 주민자치의 역사를 결국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중앙과 지방 권력의 다툼이 일어난 공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현실의 주민자치는 그런 권력 다툼의 부산물이다 하는 표현도 썼고, 분권 정책들을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권력을 위한 당리당략의 소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는 뒷전이 되어져 버렸고 관치적 주민자치에 불과하게 되더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주민의 역량이라든지 공동체의 조직적 역량이라든지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자치 리더십의 형성을 위한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민자치 제도의 오류로서 읍면동 단위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의 문제 이거 얘기하셨고,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한다고 하면서 30년 만에 전부 개정이라고 얼마나 그때 많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대의제 권한을 강화하는 데 가버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내시면서 개혁 방안들로서 정당 지배자치를 개혁해야 된다. 재왕화하는 단체장 문제를 다뤄야 된다. 주민이 소외된 이 현실들, 또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의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를 통하여서 자원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 무능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라든지 자원 배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잘 이렇게 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든지, 또 자치란 문제보다는 분권 문제로 변질된 거라든지 밀실자치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이 매크로와 미크로 두 가지로 이 국가 차원의 제도 교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타 차원의 이런 제도 교정도 필요하고 기초 차원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역시 정리를 잘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적정 규모에 대한 공론 확립이 되어야 될 거고, 주권자로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그게 총회제 기반의 주민자치라든지 대의제와의 균형 있는 관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 철학, 사상에 대한 재인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간에 있어서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에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관계 형성,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친밀감과 유대감, 뭐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과 존중, 뭐 이렇게 배려와 이런 개념들일 텐데,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행복의 이 문제들 속에서 주민자치 논의도 돼야 될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는 제도 설계가 돼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이렇게 제도 설계 관련하여서 이렇게 보면 결국 정당법 제도라든지 선거법 제도도 우리가 이게 논의들을 사실은 비례대표 조금 더 늘리자 이런 논의가 되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한 그런 선거 제도가 될 거냐. 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논의들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의 지금 양당제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이 주민자치 제도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자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정치와 자치의 분리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자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가진 자치 제도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정교 분리 이론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최근 이쪽 논의들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결국은 보니까 근린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당 정치와는 다른 정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치적 이슈나 쟁점 사항이 공식적으로는 거론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교회 같은데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교회 같은데 정치적인 이슈하면 교회가 금방 쪼개져 버리거든요. 우리 한국같이 양당제의 이런 이 정치 구도 속에서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정치 얘기하는 건 금기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자치 영역도 이게 필요하겠다. 우리 한국과 같은 구도에서 이 정치가 자치에 개입하거나 자치에서 정치 논의를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 길이 풀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요, 자치의 담당 민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료가 좀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사례가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데 보면 목회자나 부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업보험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보험이 안 되는 완전히 민간 영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민료들은 정치적 중립성, 정당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그리고 이걸 어길 때는 자율적 실익권을 발동한다든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체 연합이나 협의체 같은 데서 독립된, 제가 조금 과감하게 나갔습니다만 재판권을 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당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들, 현재 정당법은 62년에 제정이 되어져서 지역 정치를 법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서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이나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 제도화를 할 때 한 5분 내로 끝낼까요? 자치선거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자치정치 공간이 형성이 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선택만이 아니라 외적 제도의 중앙 집권성을 개혁해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했어요. 3장 부분은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범실시 문제라든지 행정과의 관계 문제, 자치와 행정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주도 사례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활성화 방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 시민사회 영역 내에 주민자치가 결국은 시민사회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과 시민사회 영역 간의 공통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국가와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들을 조금 이렇게 다층적으로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뭐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보면 아파트 입대위라든지 초중고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주권성, 주민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든지 제주도의 리자치라고 하는 구조와 설계를 확장한다든지 또 하나는 통리장이라고 하는 걸 선출직으로 하자든지 이런 좀 현실 제도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선거로 공직 전문가를 선출하고 시군구 의회가 동의하도록 한다는 이런 방안들을 통하여서 현재의 시민사회의 역량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우리 베이비붐 은퇴자들이 전문성과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결국 핵심은 인문학과 고전 철학에 기반한 마을의 지성과 지혜의 선각자들을 어떻게 형성해낼 거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시민의 이런 공통 영역에서 보면 현재 이 과소 지역의 문제들, 현재의 이런 행정관리계층 구조나 구역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행정은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점점 인구가 줄게 되면 통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관리 규모들은 확대되어지고 주민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군 자치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업 자치나 면 자치로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리 단위의 주민총회 기반의 타운 미팅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더 가까운 단위로 가서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 될 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진안의 중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마을 공동체 자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볼 때 행정과 자치의 관계, 그래서 행정이 손을 대지 못하는 남겨진 영역들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경계 조정의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지역들은 공동체가 사라져서 이미 원자화가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공동체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도시 지역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공동체 기반이 아니라 자치적 공유 서비스에 대한 자치적 관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공급하기 위한 주민자치 시스템을 법률로서 도입해야 된다. 그게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주민자치법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런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주민자치의 공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 행정 영역에서 보면 분권 논의들이 많이 20년간 되었지만 뭐 이렇게 1000몇 개, 2000개가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거는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결국은 주민이나 자치체 역량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 분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주민자치 활성화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이 대표성이 분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입법 분권의 논의가 되어야지 행정 분권 논의만으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되려고 하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관계의 재설계. 그래서 주민자치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거대 담론들을 손을 대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법 분권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 공천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딴 데는 다 행정분권회가 분권한다고 해놓고 정당에서 이게 아주 중앙집권적으로 해버리니까 지방자치 30년이 역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이 정당제도 법제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불개입하고 자치를 위한 다양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연합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지역 정당들이 입법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정치학계의 논의를 보면 그래서 이게 다양한 중앙정치와는 좀 분리된
지방회파가 일단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이 설계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적인 설계자의 철학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21세기 주민주권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자치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핵심 가치와 철학, 주민주권 패러다임에 입각하여서 공동체 기반의 자치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견고해지고 별린 계층의 자치 경험을 기반으로 자치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정경영계층과는 좀 다른 탈정당 기반으로 이렇게 자치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치 리더십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걸 위하여서 옛날에 한번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우리 국가정책대학원이 있는 것처럼 이 자치정책대학원을 따로 하나 전문대학원으로 만들어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 주민자치 문제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또 국가사회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토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찬동 교수님,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짝이 없는 큰 주제를 아주 그냥 일목요약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문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무슨 일인지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찬동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는 이게 탑다운으로 구축된 행정체계하고 바텀업으로 구축된 행정체계가 한일 비교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갈 때는 지방자치단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위에서 내려올 때는 효율성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가 적은데, 한국은 조선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일본은 막부제도 때 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통폐합할 정도로 이렇게 분권이 지방에 많이 돼 있었다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예수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주민자치 문제는 하예수 교수님께서 답을 주시면 아마 다 풀리실 것 같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지?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뭘 누르니까 자꾸 벨 소리가 터지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오늘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장님께. 오늘 우리 김찬동 교수님 발제를 들어보니까, 충남대가 왜 자치학과가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행정학과밖에 없습니다. 행정학과밖에 없는데, 지금 자치학과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네, 도시자치. 도시자치학과가 살아있는 걸로 볼 때, 저기서 아마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제대로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아마 산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발제문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 김찬동 교수님도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딱 내세워서 논리를 풀어가셨는데, 저도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 같아요. 사실 공화국, 공화정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풀이해도 둘 이상이 화합하여 공동으로 결정하고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간접민주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허울로만 공화제지 실질적인 공화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인 공화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지방 차원에서 주민자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주민이 같이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주민들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랄까, 마인드랄까,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주민자치교육도 해야 됩니다만은, 협상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말해서 그냥 흥정이나 하고 밀고 당기고 양봉을 주고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서로가 원하는 바를 그냥 이슈에 집중하면서 서로 원하는 바를 캐치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한 상생 대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상생 대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내 갈등 격다가 끝납니다. 참여는 시키나도 공동 결정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협상 교육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저는 공화제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보는데, 예, 그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그냥 주민자치가 우리 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것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헌법 내에서도 저는 그 헌법 제 118조, 17조, 18조가 지방자치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런 규정들이 1조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1조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시대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저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59조 조세 법률주의죠. 117조 법령 우선주의, 118조 지방의회주의입니다. 이 지방의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 끝판왕이죠. 주민자치를 옥죄는 끝판왕입니다. 우리 주민총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되면은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서 지금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을 갖는 실질적인 그 효력을 갖는 결정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헌법이 안 맞다. 헌법을 빨리 저는 볼 때는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실어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시오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개헌 작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응?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써라 한다고 그게 써지고 뭐 지방정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89년 헌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 경험도 일천했고 주민의 자치의식도 낮았고 지방자치가 언제 부활될지 불확실한 시점에서 만든 그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헌법 개정 검토에서도요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총회 규정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헌법 제1조 정신이라든지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헌법은 헌법대로 개정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정되기 전에라도 법률에 따라서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총회제를 도입하는 대안이 이제 그거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헌법이 바꾸기 전에는 온전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자치권을 부여한 저는 준자치단체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주민총회제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일단은 지방의회와 병행이 될 수 있지만 굳이 지방의회를 저는 구성할 필요, 읍면동 단위는 구성할 필요가 없이 주민총회제나 우리 김산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그 공동의회제, 공동의회로 하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전상직 회장님이 고민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선출직이 늘어난다 이런 걸 많이 우려해요. 우리 그 행안부 관료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단체장 뽑듯이 지방의회 의원 뽑듯이 그런 선거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됩니다. 그냥 총회, 그야말로 총회에서 뽑아내면 되거든요. 총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뽑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거창한 절차와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총회제는 우리 김산동 교수님이 우려하신 바처럼 정당 공천제 폐해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주민총회에서 보면 거의 정당 공천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를 대표해서 일 처리할 사람을 뽑아내는데 정당 공천제를 저는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뭐 사실 지방 공천, 정당 공천도 그 국회의원들의 의지 문제지
뭐 공천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 완전 경선제를 하게 되면은 경선제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을 각 정당에서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 후보 적격성 심사해서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당의 공식 후보로 추인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정당 정치와 주민자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김산동 교수님이 지역 정당제를 제시하셨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일본도 지역 정당 보니까 재원 확보라든지 후보자 확보가 좀 애로가 있다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만들어 갈 것인가. 물론 뭐 지역 정당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충분히 갖춰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댈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래 보고요. 또 우리가 아직은 지방 경시풍토가 많아요. 사실 보면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지방에 대해서 경시풍토가 크기 때문에 과연 지역당이 정당 후보를 냈을 때, 후보를 냈을 때 전국당 후보하고 겨루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정 문제도 주민총회제 만들 경우 재정 문제도 난관인데요. 이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지방세 중에 일정 몫을 은변동 주민총회에 할당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은 그거 쉽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굳이 아마 주민들에게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할 때 주민총회 지정 기부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클라우드 펀드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민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자각해서 그거 내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뭐 그걸 심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주민자치제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따져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소멸을 좀 막아내야 됩니다. 이 소멸을 좀 막아내야 되는데 지방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도시 아까 아파트 지역에서는 뭐 주민자치회나 주민총회제가 도입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촌을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시도 통합에 앞장서서 맨날 하지만은 우리 시도 통합되는 지역부터 특별법에 주민총회를 좀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자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감정이 아닌 이슈에 집중하면서 상생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과 마인드를 길러기 위해서는 그 협상에 관련된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학자들도 제 옆에 있는 학자들도 협상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구 가치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제 주장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 교재도 쓰고 뭐 봉사를 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런 협상 능력을 길러 나가면은 그것이 과연 이제 그것이 결국에 주민자치 역량이고 공화정을 구현하기 위한 아주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지역 정당 이야기가 오늘 눈에 띄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윤항희 교수님, 정치학자이신 윤항희 교수님께서 주민자치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에 있는 윤항희라고 합니다. 김찬동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민선자치 30주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단체장 중심의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52년에 처음 시작했고 시읍면 의회지만 어쨌든 올해가 44년 차입니다. 30년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으면 45년 차가 되는 거죠. 지방의회로만 보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그래도 우리나라가 역사가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창동 교수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가의 철학과 관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짧은 글이지만 이 글에는 김찬동 교수님의 주민자치에 관한 철학과 관점이
깊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나의 완전한 건축물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회로는 이제 주민자치에 관해서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김찬동 교수님한테 공감했던 부분, 그리고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주민자치 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민자치에서 다양성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 방식을 외부 통제 참여 방식과 내부 통제 참여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외부 통제 참여 방식은 그동안 저도 이제 쭉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의 틀 속에 갇힌 주민자치, 이걸 곧 외부 통제 참여 방식으로 보고 있으신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오랫동안 주민자치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부분을 바탕으로 상당히 뼈아픈 성찰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를 행정체계의 운영 원리를 통해서 외부 통제하는 철학과 법제도 틀 속에서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주민자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중요한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참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제 옮기자면 시민사회의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해서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도 주민자치가 질 수 있는 내부 통제 참여 방식으로의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시민사회의 자치 역량과 선택을 존중하는 주민자치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통제 구조를 해체하고 치유하는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신선한 좀 전환적인 사고가 들었던 거는, 주로 이제 주민자치제도를 헌법적인 연원을 제8장에 있는 두 개 조문 117조, 118조에서 찾는데, 여기에 가둬두면 안 된다. 지방자치 영역, 주민자치 영역, 여기에 가둬둘 게 아니고 더 확장해서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서 아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본권과 연계된 게 바로 주민자치가 아닌가, 이런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의 사상과 철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동안의 행정분권의 패러다임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른 개념으로 대표성의 분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방의회 권한 강화 얘기도 있고 지방의회법 제정 얘기도 있었지만, 이걸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방의 입법권에 관한 논점을 대표성의 분권,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점도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정부나 기초지방정부의 국회 권한이 분권되고,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입법권, 조세권, 탄핵소추권 등을 추가로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행정부 중심으로 이제 구조화했다면, 이제 의회 입법부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논리 전개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표성의 분권을 하려고 하니, 문제는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지배가 심해서 대표성의 분권을 가로막고 있다, 이게 중요한 요인이다. 거기에 핵심 기제가 정당의 공천제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득권을 해체해서 주민자치 계층에는 정당의 불개입과 함께 자치를 위한 다양한 회파들의 연합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지방정부 계층이나 국정경영 계층의 탈정당 기반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이 기존의 중앙정당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의 제도 정립에 대한 관점에서는 김 교수님과 공통의 시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당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약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정당의 미발달 내지 기성정당의 왜곡된 기득권 구조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시민사회의 역량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주민자치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정당 제도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문제는 민주시민에서의 주권자들의 시민성이 고양되고 이에 따라서 시민사회 역량이 축적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이거를 정당의 배제나 탈정당화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김 교수님처럼 지역정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 한국형 지역정당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역정당에 관심을 갖고 그걸 주장하는 거는 탈정당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정당 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에 주목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직접 대면이 가능한 친밀성의 공간에서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고 그 속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당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정당 정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근린 정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근린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것이 역으로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께서는 정당 정치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가진 자치제도의 정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린 정치에서는 정치적 이슈나 쟁점 사항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자. 정치 얘기는 아예 뭐 금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더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린 정치와 광역 정치가 서로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탈정당 혹은 탈정치와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당 제도의 개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관점들이 있고 그 관점들 간에 풍부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제도의 정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의 이런 이제 이 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수님의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더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항희 교수님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정치화가 외려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회장도 못 뽑고 규약도 못 만드는 이거는 정치권으로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김찬동 교수님 해안을 좀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은 전현평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항희 선생님이 그 정당 지방 정당 정치 얘기인데 정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제도의 현재 폐해를 보면서도 자꾸 지방 정당을 얘기하시는 게 저는 아주 그게 별로 뭐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론자에 대한 토론이 같지만 그 부분은 좀 현실과 좀 너무나 괴리가 되고 한국 정치는 너무나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김찬동 선생님이 참 우리나라 제도화를 위한 그 핵심은 그 이제 참여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활동 계획 그거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64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있는 그걸 좀 봐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오늘 뭐 우리 앞에 그 최용석 교수 발표하는 것도 듣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헷갈린 게 너무 뭐 여기 와서 4년 동안 막 헷갈리기만 엄청나게 헷갈리면서 이게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이게 6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만든 책이지만 주민자치 규모 조정 이 문제가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마을 문제 해결형, 근린 문제 해결형, 사회 문제 해결형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뭐 만지듯이 전부 다 와서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자치를 해야 되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주민자치체가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위탁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크게 뭐 코로나 대응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형을 나눠본다면은 마을 문제 해결형 이거는 소규모 규모로 보면 통립한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이슈를 다뤄야 되냐 마을 생활 이슈를 주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효과는 그 회장님이 늘 말하는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생길 것 같고요. 이거를 결사체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근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을과 마을 연결시키는 통리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정도의 그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영국형 캐리시가 홍 교수님 이게 페리시가 그런 근린형인지 마을 문제 해결형인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정례회도 회장님한테도 묻는 거예요. 회장님한테도 일본의 정례회는 마을 문제 해결형인가 근린 문제 해결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일단 규모 문제가 조금 해결이 좀 돼야 뭐 우리가 이바고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다 하고 그렇다면 규모가 중범위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근린 생활 이슈를 다룰 것 같아요. 자기 동네 마을뿐만 아니라 옆에 마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 공해 뭐 개발 이런 거 있을 때 그 이슈도 같이 다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주민자치체가 있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효과는 사회자본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잘 될 경우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법인화 결사체화를 시켜서 등록을 할 수도 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어떻겠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인데요. 이건 아까 대만이라든가 이런 들으면서 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마을 문제가 아니라 촌장이 이런 마을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대만 정부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 코로나 대응, 그죠? 뭐 등등 이런 저출산, 그죠? 기본소득 이런 문제들이 또 주민자치에서 해야 된다고 또 막 떠들고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거로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자치, 그다음에 이촌장제 뭐 이런 것들이 뭐 10,000명이 넘잖아요. 10,000명이 넘는 규모에서는 사실 마을 문제 해결이 이것이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친밀감이라든가 대면성이 안 되잖아요. 근린도 사실 어렵잖아요. 대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슈가 좀 더 큰 사회적 이슈, 뭐 기본소득 문제, 뭐 저출산 문제, 뭐 농촌 문제, 뭐 이런 거를 좀 다룰 수도 있고 이것의 효과는 사회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 여기에 제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촌장제는 자치체인가요? 행정체인가요? 행정체일 수도 있다고 저 생각하고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인화한 결세체가 아니라 행정체 비슷하게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방 정당화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정당이 들어오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규모가 뭐지? 규모에 따른 자치의 이슈와 효과와 제도화가 좀 달라져야지 뭐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체가 너무 그것이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어저께 회장님하고 와서 얘기도 들었는데 뭐 진짜 뭐냐면 여긴 지금 모인 게 지역 재생 문제예요. 지적 재생인데 이건 전부 이제 시도 군 뭐 중앙 정부가 다 모여가지고 돈 좀 쓰겠다는 얘기예요. 돈 좀 쓰고 김경수가 하는 뭐 이런 업에다가 자기들 줄대가지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분권이라든가 이런 단체자치 분야에 팍팍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 얘기는 없어요. 주민자치 얘기는 또 이제 따까리들이 와서 좀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소규모고 대규모로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생생나는 정책을 돈 왕창 넣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주민자치는 찌그러져서 저쪽에서 기도 못 쓰고 쥐구멍에서 얘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분권운동은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막 돈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표에서 보면 제임스 큐 윌슨이 하는 걸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주민자치라는 이슈는 말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비용,
편익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말해도 그만 해도 그만 손해보는 것도 이럴 때는 대중정치 현상을 나간다는 거예요. 대중정치 현상에 나가면 옹호 집단 있는 게 유리해요. 근데 주민자치 이 이슈는 말이야 대중이신데 옹호 집단이 없어. 이건 옹호 집단이 없이 그냥 혼자서 우리 회장님 혼자서 이게 발버둥 치고 있고 우리가 좀 붙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보세요.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돼. 야 이거 대들었다가는 돈이 좀 생기는데 나한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별로 안 들어. 목소리만 크게 지르면 되니까. 그게 바로 고객 정치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고객 정치로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산자분이 뭐니 상무이 다 왔을 때 여기서 교부금 좀 받아가겠다. 우리 동네 투자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권 이슈에 대해서는 옹호 집단이 확실해요. 지방 정치인, 분권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득을 추구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분권한다. 그럼 돈 나눠주죠. 빡빡거리면 주죠. 그 다음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분권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주민자치하를. 그러니까 이 영역이 점점 고객 정치가 커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객만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서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영역으로 보면 우리가 옹호 집단 얘기를 하는데 옹호 집단이 있는 데하고 반대 옹호 집단하고 옹호 집단을 나눠보면 우리 저 분권운동 같은 경우는 옹호 집단이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 옹호 집단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정책, 혜택 영역이에요. 폴리시 리워드 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만판 뛰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손해보는 건 없이 이 옹호 집단을 동원하고 자기네 세력을 모아치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옹호 집단도 약하고 반대 옹호 집단도 없어. 이게 소외지역이죠. 그 정책 소외지역.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 영역이다.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이언 일병을 지금 어떻게 지금 구할 것이냐. 우리가 제도도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산동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발제는 의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키워서 지금 주민자치가 꽃피게 하는가. 이거는 진짜 난제 중에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성호 교수님, 예,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동 교수님 그 주민자치제도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발제를 하셨는데, 정치 영역, 그리고 행정, 간치, 다양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어쨌든, 방향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찬동 교수님 거를 다 이렇게 크리틱하기에는 제가 천학 비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잡은 거는 어차피 주민자치제도 정립이 이번 그 세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그러면 신정부에서 5년 동안에 주민자치제도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대안 모색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서 제시한 게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시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 법안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모델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통리 주민자치의 모델을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읍면동은 협의회로 가는 모델을 제시하는 걸 했고, 그리고 76쪽입니다.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76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통리장제를 통리해제로 하고 주민관치를 주민자치회로 가고 현행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가고 법제 아래에서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만 개 통리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아까 최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이 이제 돌봄 기능, 고령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민자치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나 행정구나 주민 선택 읍면장제 실시입니다. 또 신정부에서 주민자치 영역에 읍면동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주민 선택 읍면 동장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탄생한 지가 한 80년 됐고 부활한 지가 이제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초지자체가 시군구입니다. 우리나라 시군구의 탄생 배경이 구는 박정희 대통령 때 탄생을 했고 지자체로서 읍면동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구는 100만이 넘으면은 구를 만들어서 자치 개청화 해버렸습니다. 그럼 구군구가 이게 세계의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자치단체입니다. 세계에 없다는 것은 보편성이 없는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하고 자치구가 재정 자립도가 10% 내외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내무부의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방자치 30년에 우리는 처참한 실패를 했다. 군구 문제는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고 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게 읍면동이라는 하부계층을 둔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것은 보편성이 없는 거고 참담한 정책 실패만 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정부에서 주민선택 읍면장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 국정과제로 저는 동장의 주민선택제는 반대합니다. 이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실패한 시군구 체제를 시읍면 체제로 가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몇 개 되는가 하면은 지자체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가 82개 군이 있는데 지방 소멸되는 군이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만 남고 다 지방 소멸이 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읍면장 직선제로 가자. 그리고 동장은 죽어도 반대한다. 동장 직선제는 그렇게 대안을 했고,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한 게 현 정부에서 이걸 좀 반영을 좀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치권에 대한 주민주권 확보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명 VIP는 우리 경기도 지사로 할 때도 지자체 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란 말 쓰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써서 우리 모든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 시에 지방정부를 넣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권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자치권 개념을 넣고, 그 지자체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면은 헌법 개정안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한 이유는 저희 주민자치학회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제 그 주민자치제도 개편에서 다루어야 될 세 개 쟁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학회에서 더 논의되고 더 디테일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저기 김찬동 교수님 답변을 먼저 하시고 또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 받아가지고. 예. 그러면 토론하실 분들 또 질문하실 분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택 교수님. 그냥 지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사실 실제로 우리 한국 아까 뭐 여러 선진국 사례도 보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했지만 그게 한국에 가져왔을 때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그 모델을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민자치가 작동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쨌든 뭐 지금 주민자치를 이제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일종의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그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한 얘기를 마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그러면은 한국에서 주민자치를 시작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선택이라든지 단계별 어떤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이제 페리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칫 페리시를 가지고 지방 정부다 뭐 아직 규정화하는 거는 그 페리시를 한 10%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페리시의 스펙트럼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페리시가 존재하고 규모도 다양하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그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게 그 지방 정부냐 저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페리시는 사실은 지방 정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하는 페리시가 일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시는 100명에서도 수만 명이 되는 페리시가 존재해요. 또 페리시가 어떤 그 주민세를 받는 안 받는 페리시도 1000여 개가 넘어요. 안 받아요. 근데 다 재정적인 어떤 그런 걸 받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제가 늘 어떤 그런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행정이나 어떤 그런 그 위에서의 자귀가 거기에다가 이게 투입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을 그냥 살려주고 키워주고 또 그 주민이 갖고 그런 전통을 보호해주고 하는 게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주민자치를 똑같이 업무, 재정 이런 거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를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그런 그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그게 이제 뭐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제도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면 아래의 어떤 그런 그 주민자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자산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형식적인 제도주의의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다 갖다 놓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어떤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으면서 마치려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농구 드림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전국의 최고의 어떤 그런 그 포스트에 있는 선수를 하나를 이렇게 묶어 놨을 때 그게 드림팀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의 어떤 그런 그 역학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드림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부터 가장 처음에 우리가 지금 또 수십 년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주민자치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그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예.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예.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의 경남 사회적가치 지원센터라고 개인 민간 비영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 10년 넘게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뭐 강의 컨설팅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래도 행정에서의 일반적인 언론적인 이야기는 아니라서 조금 제 답답함이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 한데,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가 경남 안에 대부분의 읍면동을 지금 수년째 계속 그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내용 충분히 알겠고 다 좋은데 정말 면 단위의 사람이 너무 없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주민자치의 주자를 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까지 하는 게 주민자치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그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서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이 조직의 실효성에 대한 거에 너무 큰 물음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자꾸 뭔가를 요청을 하시면서 어디 가면 제발 좀 말 좀 해달라. 이게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대한 걸 좀 다르게 해주거나 또는 우리는 다 먹고 살기 그 바쁜 사람들이니 중간 지원 조직을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일로 주민자치 일을 직접 해보신 분들, 해보셔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주업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중간 조직을 새롭게 꾸려주든지 뭔가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사람이 파견이 됐다가 확 사업으로 붐이 일었다가 지금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 갑자기 주민자치가 확 사그라들었잖아요. 지금 경남은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안 하고 있는 곳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그 다음에 다시 정책 사업이 돼서 행정이 평가를 받게 되는 때에 다시 주민을 모아서 하기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소모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 정립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 토론회를 하실 때도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 정말 주민자치 활동을 최소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 그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민자치를 하실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김찬동 교수님 좀. 네, 하예수 교수님, 굉장히 과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의회에 관련하여서 118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 연구를 하다 보니까, 헌법에 있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거를 대의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의회 속에는 총회제의회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개념을 확장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도통합특별법에 주민총회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화 협상이 정말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의하고요. 이게 결국 그 주민자치가 잘 안 되는 거는 권력 관계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왕희 교수님 얘기하셨던 정당의 개입 문제인데요. 물론 이게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되는 여러 학계에서
현재 우리의 이 주민자치 정말 어떻게 해내야 될 거냐. 제가 정교 분리 이론을 가만히 봤더니요, 종교 영역이 정치 영역에서 독립을 요구할 때는 종교의 독립성을 확보할 때 주장하더라고요. 주장했다가 나중에 종교가 로마 같은 경우에 정치 권력을 확 잡잖아요. 아예 그런 기독 국가가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부패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종교의 기독교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에센스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패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자유를, 그것도 성경 속에 있거든요. 있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개혁을 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자치가 정교 분리처럼 정자 분리를 이론적으로나 뒷받침을 해줘야 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영필 교수님 늘 이렇게 통찰력을 많이 주시는데, 아까 그 마을, 근린, 사회 문제, 정말 이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행정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안 다루었잖아요. 마을 문제, 근린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이 국가가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손을 안 다루었는데, 도시계획에는 제가 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있을 때라든지 여기 지금 도시자치 행정에 대한 걸 읽어보다 보면 도시계획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네이버후드 문제들을 학문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이 완전 뭐 국가 문제, 큰 문제들만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려가지고 지금은 행정학이 뭐 학문의 정체성 위기까지 오고 이러는 상황들 속에서 주민자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발견을 해야 된다.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라든지 다시 한번 이런 행정학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호 박사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번 정부에서 읍면동 주민 선택제라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내놓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 선택제라고 하는 거를 이 속에서 어떻게 자치 철학과 이 본질들을 이렇게 심어 넣어서 임플란트 시켜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주민자치답게 개혁해낼 수 있는 르네상스가 이게 쫙 인간 중심이 되어지면서 종교개혁도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자치개혁 일어나기 위한 뭔가 르네상스 운동, 이 국가나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 창의성들에 대한 학문들이 관심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것처럼 뭔가 지금 4, 5년 동안에 자치라고 하는 이 씨앗이 싹트기 위한 정지 작업들을 이 속에서도 하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질문, 아까 페리시 부분, 저도 뭐 이해가 조금 짧아서 그러는데 영국 이렇게 보다 보면 GL, 이렇게 로컬 거버먼트 액트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페리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19세기 중반 정도 보면 페리시도 로컬 정부로 대상을 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게 페리시를 지방정부에서 쏙 빼버리면서 디스트릭트하고 카운티만 하는, 그래서 그 로컬 거버먼트 액트를 다루는 대상이 밑에까지 갔다가 위로 다시 이렇게 손을 놔버렸고, 그래서 아까 우리 홍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페리시, 교구로서의 페리시가 있고, 이게 나중에 행정기구로서의 페리시가 또 따로 생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페리시 이해할 때 그걸 보면서 우리 쪽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마지막에 그 우리 질문하셨던 논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지방 소멸되게 되고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아니 이게 주민자치 논의는 시 읍면동도 안 되는데 통리 단위로 가져가면 더 안 될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과 발상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가정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에 두 사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붕 떠버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섬시한 이게 없어서 이렇게 사실은 놓아버려서 그러는데, 이게 가정 중심이 모여가지고 네이버후드 근린이 이루어지고, 근린이 몇 개 이렇게 제가 비행기나 이렇게 약간 위에서 떠서 우리는 한국의 마을 들어보면 이게 마을들이 이렇게 쓰면 나뭇가지처럼 퍼져나가면서 어느 한 곳이 읍이 되고 뭐 면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뭔가 이런 그 작은 단위에서의 공동체들을 뭔가 제도화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 행정 쪽에서는 지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연수 교수님, 예, 좀 보충. 10초만 쓰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에 대해서는 네.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의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김천도 교수님께서 지방의회 대의민주제가 아니고 주민총회도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해석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2항에 보면은 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선거라는 이야기는 대의제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주민총회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느낀 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민을 볼 때 주민하고 시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참여연대 연구소 이사장 할 때, 그때 시민이라는 주제로 책을 하나 번역하고 토론할 때 느낀 건데요. 그 메슬로 욕구 5단계를 보면, 이제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시민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소속 욕구를 3단계 욕구 넘어가서 4단계 욕구쯤 돼야 시민이라고, 그 이전의 사람은 그냥 주민이라고 분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욕구 1,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시민운동가나 관료들이 함정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1단계 욕구에서 한 5단계 욕구까지 끌어올리면, 뭐 물론 다 될 겁니다만은, 그 꼴 끌어올리는 거를 주민자치를 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계몽주의적인 발상인데,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메슬로 욕구 단계설이나 욕구 단계설을 하고 이 주민자치하고 관계에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좀 밝혀드린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